네, 안녕하세요. D-Wave 양자 클라우드 사용법 및 성과를 이제 공유드리기 위해 발표하게 된 이중락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카이스트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이중구 교수님 연구실에서 석사 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목차 말씀드리자면 간단하게 D-Wave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D-Wave 클라우드의 사용법 및 제공된 샘플 코드를 사용한 보시면서 이제 예제를 한번 훑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D-Wave를 사용해서 제가 그 LG U 플러스와 함께 진행한 산학과제 결과물을 간단하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D-Wave 시스템은 우선 세계 최초로 양자 컴퓨팅을 실제로 상용화시킨 회사입니다. 캐나다에 위치한 회사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D-Wave 시스템을 사간 기관들로는 로키드 마틴이나 나사, 뭐 로스 알라모스 랩, 또 구글 등의 여러 기관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최근에 나온 D-Wave 시스템의 하드웨어는 어드밴티지라는 이름의 하드웨어로 먼저 5,000개가 넘는 큐비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앞서 발표해 주셨던 분들께서는 이제 뭐 IBM이나 이제 아이온큐의 이제 하드웨어들을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런 양자 컴퓨터와 다르게 D-Wave는 우선 유니버셜한 양자 컴퓨터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해서 D-Wave 어닐러의 경우에는 컴비네토리얼 옵티마이제이션과 같은 특정한 문제에서만 용이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하드웨어 자체 사이즈 규모가 굉장히 크고 또 컴비네토리얼 옵티마이제이션이 적용될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과 같이 최적화 솔루션 분야, 인공지능 분야, 화학물질 디자인, 그리고 국방 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현재 D-Wave 시스템을 사용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D-Wave 시스템을 사용한 실제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제가 우선 가장 간략하게 나눠보자면 우선 세 가지의 스텝으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프로블럼 모델링 부분이 되겠는데요. D-Wave 하드웨어들의 경우 이제 초전도체 기반의 아이징 모델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해서 여기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 점과 빨간색 점들이 각각의 큐비트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큐비트에 가해지는 바이어스와 그리고 큐비트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커플링 스트렝스를 사용하여 D-Wave 시스템을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측에 보시면 아이징 해밀토니안에 대한 식이 나와 있는데, 먼저 이니셜 해밀토니안 같은 경우는 D-Wave 시스템이 처음에 초창기에 이제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요. 파울리 X 게이트가 우선 적용되어 있어서 한마디로 0과 1의 중첩 상태로 처음에 큐비트가 준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해밀토니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가 실제로 문제를 D-Wave 시스템에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서 전달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각각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각 큐비트에 가해지는 바이어스가 HI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큐비트들 간의 스트렝스를 나타내는 커플링 스트렝스가 JIJ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사용자가 해야 될 것은 이 H 값들과 J 값들을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내서 매트릭스 혹은 딕셔너리 형태로 나타내서 D-Wave 시스템에 전달을 해주게 되면 어닐링 과정이 일어나면서 이제 솔루션을 찾게 됩니다. 이제 프로블럼 모델링을 한 다음에는 그래프 임베딩이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먼저 가장 좌측에 마른 목골로 보이는 그래프의 경우 실제 D-Wave 하드웨어의 QPU들의 배열을 나타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온 트랙 기반의 아이온큐 회사에서 만든 그 양자 컴퓨터와는 다르게 이제 커넥티비티에 우선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가 모델링을 한 문제가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A와 B와 C 세 개로 이루어진 그래프로 표현이 될 수 있다고 했을 때 이 문제 그래프를 QPU에 1대1로 임베딩을 하는 게 불가능한 형태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래프 임베딩 혹은 마이너 임베딩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이 과정이라 하면 이제 프라블럼 그래프를 이제 우측 끝에 보이시는 그래프와 같이 QPU에서 임베딩을 시킬 수 있는 형태의 그래프로 바꿔주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해서 우측 끝에 그래프를 보시면 B 같은 경우는 큐빗 0과 5에 매핑이 되어 있고 A 같은 경우는 4번 큐비트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1번 큐비트에 매핑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B라는 베리어블이 매핑된 0과 5번 큐비트는 저희가 이제 D-Wave 시스템상에서 이제 체인을 이루고 있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해서 이 체인 같은 경우는 서로가 이제 마치 한 개의 큐비트인 것처럼 동작을 해야 하므로 이제 각 두 개의 큐비트 사이의 체인 스트렝스를 어느 정도 적절하게 설정을 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임베딩 과정을 지나게 되면 이제 실제로 어닐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좌측 하단에 보이시는 파란색과 빨간색 그래프의 경우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아이징 해밀토니안의 A와 B 개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의 경우 어닐링 스케줄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어닐링 스케줄의 경우 D-Wave 시스템사에서 미리 이제 실험을 통하여 가장 최적의 스케줄을 디폴트 값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의 입맛에 따라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어닐링 스케줄을 따라서 이제 어닐링을 진행을 하게 되면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닐링이 시작되는 지점에서는 이니셜 해밀토니안의 이니셜 해밀토니안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 이니셜 해밀토니안의 영향이 점점 줄어들면서 사용자가 프로그래밍한 파이널 해밀토니안의 영향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 어닐링 과정을 거치게 되다 보면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시스템의 에너지의 랜드스케이프가 점점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게 되는데 결국 이 D-Wave 어닐러의 목적은 큐빗 시스템을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처음에 준비를 해서 어닐링 과정을 거쳐 끝까지 간 상태에서도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머무르게 하여서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값을 솔루션으로 뽑아내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미니멈 갭과 같이 그라운드 스테이트와 이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의 에너지 갭이 작아지는 부분에서 이제 실제로 에너지 스테이트가 익사이티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어닐러의 같은 경우는 항상 100% 동일한 답을 보장하지 않고요. 따라서 100번, 1000번 사용자가 설정한 값에 따라서 여러 번 샘플링을 진행한 후에 그 샘플링 값들 중에서 가장 최적의 값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D-Wave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Wave 하드웨어를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D-Wave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립이라는 이름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아마존 브라켓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연구를 진행했었을 때는 우선 개인 사용자로서는 D-Wave 립의 액세스를 얻을 수가 없었는데요. 다행히 이번에 이제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에서 개인 사용자들도 연구를 진행하고 싶으실 경우 D-Wave 립의 액세스를 얻을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D-Wave 립과 아마존 브라켓의 웹 기반의 UI, UX를 사용하여 D-Wave 프로그래밍을 진행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오션 SDK라는 D-Wave에서 제공하는 SDK와 아마존 브라켓에서 제공하는 SDK를 로컬 PC에 설치를 하여서 로컬 환경에서 파이썬 개발을 진행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럼 오션 SDK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한 조건으로는 우선 파이썬 버전이 3.7 버전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구동하시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환경이 64비트 여야 합니다. 해서 pip install 키워드를 커맨드를 사용해서 오션 SDK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 다음으로 오션 SDK를 설치하면서 그 안에 포함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초창기 셋업을 해줘야 됩니다. 해서 D-Wave 셋업이라는 커맨드를 입력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초기 셋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D-Wave 오션 SDK에 포함된 패키지를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필수는 아닌 패키지들을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제 사용자에게 묻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어센티케이션 토큰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거는 D-Wave 립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받게 되는 고유 번호를 여기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D-Wave 솔버 리스트를 여러 가지 볼 수가 있는데 이 디폴트 솔버와 그리고 디폴트 리전 어떤 지역에 위치한 서버를 사용할 것인지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의 경우는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므로 그냥 지나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방금 말씀드린 건 로컬에 D-Wave 개발 환경을 설치하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만약 이 과정이 정말 번거로우시다면 그냥 바로 인터넷 웹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D-Wave에서 제공하는 예제 코드를 사용해서 실제로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예제 코드는 우선 맥스컷 프로블럼인데요. 간단하게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어떤 주어진 그래프가 있을 때 이 그래프들의 노드를 두 개의 서브 그래프로 나누는 특정한 컷을 저희가 만든다고 했을 때 이 컷을 지나는 엣지의 개수를 최대화시키는 게 맥스컷 프로블럼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면 첫 번째 왼쪽 끝에 보이시는 그래프의 경우 컷 사이즈가 2가 되게 되고 두 번째의 경우는 컷 사이즈가 3, 세 번째의 경우는 컷 사이즈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맥스컷 프로블럼을 이제 처음에 큐브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변수 xi, xj가 뜻하는 바는 그래프의 각각의 노드를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변수에 할당된 0과 1의 값은 그 그래프가 어떤 서브 그래프에 속하는지를 표현하게 되어 있는데요. 해서 만약에 두 개의 노드가 같은 서브 그래프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엣지 스코어는 증가하지 않을 테고 두 개의 노드가 서로 다른 서브 그래프에 포함되어 있다면 엣지 스코어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포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포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우측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xi 플러스 xj 마이너스 이 xi, xj 값을 최대화하는 형태의 수식이 나오게 되는데 현재 D-Wave 어닐러를 사용할 때는 저희는 이제 바닥 상태를 찾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형태식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해서 이제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은 아래에 보이시는 것 같이 최소값을 찾는 수식을 만들게 됩니다. 해서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해서 위에 있는 예제 문제의 상황을 사용하여 큐브 그래프로 만들게 된다면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것 같은 그래프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해서 실제로 D-Wave 시스템에 저희가 연산을 수행하게 하려면 IBM Q나 아이온 Q 같은 하드웨어는 서킷을 보내는 방면 D-Wave 어닐러는 우측에 보이시는 것 같은 매트릭스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맥스컷 프로블럼을 제외한 다른 NP 문제들의 경우 어떻게 큐브로 포뮬레이션을 하는지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좌측 하단에 적어놓은 논문을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방금 저희가 구현한 문제를 실제 코드로는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를 하게 되는데요. D-Wave 같은 경우는 큐브 매트릭스의 형태를 딕셔너리 형태로 봤기 때문에 우선 디폴트 딕트를 임포트를 해주고 그리고 D-Wave의 어닐러들을 사용하기 위해 D-Wave 샘플러라는 패키지를 또 임포트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줄에 있는 인버딩 컴포짓 같은 경우에는 아까 D-Wave 시스템을 사용하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래프 인베딩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과정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직접 일일이 수작업으로 다 지정을 할 수도 있지만 D-Wave 같은 경우는 현재 제공하는 패키지가 있어서 해당 과정을 자동으로 사용자는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게 됩니다. 해서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인베딩 컴포짓이라는 패키지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트워크 X 같은 경우는 문제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잘 그리기 위해 포함된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주어진 문제를 네트워크 X 패키지를 사용해서 그래프를 생성시킨 후에 이제 저희가 포뮬레이션한 문제 수식에 따라서 큐브 매트릭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해서 실제 QPU에 실행을 시키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체인 스트렝스와 num runs라는 두 가지 변수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체인 스트렝스 같은 경우는 아까 문제 포뮬레이션 과정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그 체인의 값, 큐비트의 체인들의 커플링 스트렝스의 값을 정해줘야 되는데 만약 이 체인 스트렝스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그 체인의 상호작용만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치기 때문에 다른 큐비트의 영향이 일정 부분 무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 체인 스트렝스가 너무 작을 경우 그 체인이 깨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체인이 마치 하나의 큐비트인 것처럼 동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체인이 깨지게 되는 것도 문제가 되게 됩니다. 해서 이 체인 스트렝스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실험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실험적으로 찾아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체인 스트렝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D-Wave에서 휴리스틱한 방법으로 찾아주는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um runs 같은 경우는 몇 번 샘플링을 진행할 건지를 나타내게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 임베딩 컴포짓을 사용해서 이제 그래프 임베딩 부분은 사용자가 관여를 안 하고 D-Wave 패키지에 맡기게 되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샘플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샘플링을 진행하면서 Q 매트릭스와 체인 스트렝스 그리고 num reads를 변수를 보내게 되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만약에 임베딩 컴포짓이라는 그 생성자를 사용해서 샘플러를 생성을 하셨으면 여기서 샘플 큐보를 할 때마다 그래프 임베딩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동일한 그래프 임베딩으로 계속 실험을 반복해서 수행하시고 싶다면 임베딩 컴포짓이 아니라 픽스드 임베딩 컴포짓이라는 생성자를 사용하셔야 되는 것을 언급드리고 싶고요. 해서 실제 QPU에서 연산 결과값을 받아오게 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제 솔루션 값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QPU에 액세스한 타임이 얼마나 되는지도 표현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래프가 실제로 어떤 형태로 임베딩이 되어 있는지 정말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해서 이 예제에서 보이시는 것은 현재 거기 그 많은 정보들 중 솔루션의 에너지값과 그리고 샘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선 표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에너지 값이 -5로 갖는 컷 사이즈를 5로 갖는 글로벌 옵티멈한 솔루션들이 3개가 찾아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LG U+와 함께 진행했던 적외소 위성 네트워크 최적화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아마존이나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를 정말 많이 쏘아 올리고 있는데요. 카이퍼나 스타링크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실제로 오지에도 인터넷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먼저 기본적으로는 그 위성 네트워크들이 어느 정도 그리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소스 시티에서 터미널 시티까지의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을 옮김에 있어서 네트워크의 패스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비효율적이 되고 또 위성을 많이 지나칠수록 더 네트워크 오버헤드가 증가되게 됩니다. 해서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은 패스를 가장 직선적으로 만듦과 동시에 네트워크 홉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이 문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제한 조건이 있는데요. 각각의 위성이 총 4개의 위성과만 커넥션을 맺을 수 있다는 제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제한 조건과 저희가 목표로 하는 오브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큐보를 어떻게 포뮬레이션 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브젝티브 펑션 phi에서 보이시는 알파 d 그리고 뭐 1h 뭐 이런 변수들이 적혀 있는데요. 먼저 여기서 d 같은 경우는 실제 소스와 터미널 사이의 거리와 그리고 네트워크 패스의 거리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해서 이 d를 통해서 이 네트워크 패스가 얼마나 직선적으로 소스와 터미널을 잇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1 같은 경우는 뒤에 보이시는 x가 결국 이 위성이 네트워크에 포함되느냐 안 포함되느냐를 표현하는 베리어블이 되게 되는데
해서 두 개가 곱해지게 된다면 1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 홉이 몇 개나 지나게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해서 이 두 가지의 점수를 앞에 보시는 알파 값을 기반으로 서로의 기여도를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H 같은 경우에는 각각 도시에 있는 인구수 값이 되게 됩니다. 해서 각각 도시에서 얼마나 많은 양의 트래픽이 생성이 되고 있는지를 H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첫 번째 컨스트레인트는 리미티드 인터페이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한 개의 위성은 총 4개의 다른 위성들과만 커넥션을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해서 그 컨스트레인트를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측 끝에 보이시는 부분이 조금 명료하게 보이게 되는데, 이 YAB라는 변수는 위성 A와 B를 잇는 엣지가 이 그래 네트워크에 포함되느냐 안 포함되느냐를 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한 위성에서 다른 위성으로 가는 네트워크 엣지가 4개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수식으로 표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이시는 X의 ST, AB라는 변수의 경우에는 위성 A와 B를 잇는 네트워크 엣지가 소스 터미널 S와 소스 터미널 S부터 T로 가는 네트워크 패스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나타내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컨스트레인트는 이제 저희가 추가한 컨스트레인트는 커넥티비티가 되겠습니다. 이제 한 개의 도시에서 그 다음 타겟 도시, 터미널 도시로의 네트워크 패스가 무조건 존재해야 된다는 컨스트레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변수가 더 추가되었는데요. Z의 STA라는 변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변수 같은 경우에는 위성 A가 S부터 T로 가는 네트워크 패스에 포함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를 나타내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델링한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이 조금 복잡해졌는데, 해서 다음은 실제로 D-Wave 어닐러를 통하여 연산한 값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보이시는 그림은 프로블럼 세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파란색 점 같은 경우는 각각 위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빨간색 점 같은 경우는 도시, 그리고 잘 보이시는 않겠지만 빨간색 점 주위에 보시면 초록색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초록색 점의 경우에는 각 도시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스타팅 혹은 터미널 위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위성의 개수는 총 900개가 있고요. 그리고 도시는 서울과 리오데자네이루, 멜버른 3개의 도시를 설정해두고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 위성과 도시의 위치 같은 경우는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해서 이 환경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를 포뮬레이션을 진행하게 되면 총 변수의 개수가 약 2만 1000여 개가 되게 됩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현재 D-Wave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중에 가장 큰 시스템이 총 5000개의 큐비트를 제공한다고 했었는데, 해서 이 2만 1000여 개의 변수가 5000개의 큐비트에 다 한 번에 매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2만 1000여 개의 변수를 100개씩 쪼개서 100개씩 나눠서 D-Wave 어닐러에 서브 프로블럼을 보낸 다음에 그 문제들의 솔루션을 합치는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D-Wave 샘플러를 통해서 얻어낸 ISL 이제 인터세틀라이트 네트워크의 형태를 표현한 그림인데요. 먼저 저희가 문제 포뮬레이션을 하면서 각각 도시와 도시를 잇는 네트워크 패스에 위성이 될 수 없는 경우에 위성들은 모두 다 제하고 어닐링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각 도시 사이에 있는 네트워크들만 현재 기반으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토폴로지에서 최단 경로 알고리즘인 다익스라를 사용하여 도시 간의 경로를 획득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울과 멜버른 같은 경우에는 9000km의 길이를 갖는 그리고 4개의 홉 카운트를 가지는 경로가 생성이 되었고요. 리오 데자네이루와 멜버른 같은 경우에는 2만 km, 그리고 홉 카운트는 8개인 네트워크 경로가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과 리오데자네이루의 경우에는 약 22,000km와 홉 카운트 7개를 가지는 경로가 생성이 되었는데요. 그럼 이 결과들을 이제 기존 클래시컬 알고리즘과 비교했을 때 어떤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클래시컬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제 발표된 논문이 하나 있는데 네트워크 토폴로지 디자인의 27,000km/h라는 논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논문의 내용을 간단히만 설명드리자면 이 논문에서는 이제 프로블럼의 서치 스페이스를 줄이기 위해서 각 위성 사이에 위성들의 연결 상태가 특정한 대칭성을 띠고 있다고 가정을 해서 서치 스페이스를 축소하게 됩니다. 이 특정한 대칭성을 이 논문에서는 모티프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이 모티프를 여러 개를 테스트를 해보면서 가장 최적의 답안을 찾아내는 방법이 이 논문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여러 가지 모티프를 테스트를 해봐서 ISL 토폴로지를 생성한 다음에 최단 경로 알고리즘을 동일하게 사용을 해서 도시 간의 경로를 획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나온 결과를 보여드리자면 먼저 서울에서 멜버른 같은 경우에는 총 52,000km 거리에 홉 카운트 11개를 가지는 네트워크 패스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와 반해서 저희가 양자 어닐러를 사용해서 만든 알고리즘으로 나온 결과에서는 9,000km의 홉 카운트 4개의 네트워크 패스가 생성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리오데자네이루와 멜버른 같은 경우에는 고전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25,500km 그리고 홉 카운트 6개의 네트워크 경로가 생성이 된 반면 저희가 양자 어닐러를 사용했을 때는 20,000km와 홉 카운트 8개의 네트워크 패스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리오데자네이루까지를 봤을 때 고전 알고리즘의 경우는 32,000km 정도 되는 길이의 경로와 홉 카운트가 7개인 경로가 생성이 되었는데 저희가 만든 알고리즘에서는 22,000km 그리고 홉 카운트 7개를 가지는 네트워크 패스가 생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하신 걸 봤을 때 양자 컴퓨터를 사용해서 큐브 매트릭스를 포뮬레이션 한 후 얻은 결과들이 고전 알고리즘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이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지금까지 제 말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